네, 이어서 설명을 할 건데 이번에 설명할 거는 앞에 IFC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죠. 상호 운용성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IFC라고 하는 것을 필요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던 것들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통합 설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데 이 통합 설계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IFC도 만들어야 됐고 상호 운용성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IPD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로 보면 설명할게요. 자, IPD에 대처하기 위한 건축이라고 제목은 정했지만 내용을 보면서 IPD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IPD라고 하는 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앞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통합 설계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는 상호 운영성이라는 것도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 바로 IFC는 당연히 없었죠. 그죠? 그럼 CAD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PDF나 CAD 파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되거나 중간에 빠뜨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다음에 고려 사항들이 중간에 이제 반드시 필요한 고려 사항들이 중간에 빠지는 바람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섭 검토나 이런 거를 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를 배우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많이 됐어요. 분명히 설비 도면, 구조 도면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설비 도면, 구조 도면, 건축 도면을 합쳐놨더니 간섭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게 설계 오류가 됩니다. 그걸 고쳐야 돼. 이게 고친다는 게 설계 변경이에요. 그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간단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설계를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럼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특히 건물이 작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간섭 문제와 설계 변경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공사 기간도 하루 이틀 더 걸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비용도 뭐 처음에 예산 잡았던 거에 뭐 10% 20% 정도가 아니라 뭐 3, 40%가 증가해 버릴 수도 있고요. 공사 기간도 뭐 1년 잡아놨는데 그게 2년이 돼 버릴 수도 있고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예요. 특히 뭐 예산을 엄청 이제 오버해 버렸을 경우에는 건물을 아예 근본적으로 지을 수가 없죠. 예산이 없으니까. 그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해요. 특히 건물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커져요. 예상을 하는 범위에 그 오차가 커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을 많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결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난 거죠. 왜 전문가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 문제점을 아무도 몰랐느냐? 라고 하는 이슈가 도출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핑계를 대죠. 아, 설계가 끝나야 우리는 구조를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나는 모른다. 그럼 시공하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설계가 완료되고 구조 검토가 끝난 이후에 완료된 도면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시공상의 문제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건축주의 입장,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데리고 온 설계 전문가, 구조 전문가, 시공 전문가들이 각기 실력은 있지만 서로 대화도 잘 안 되고 협업이 안 돼서 망쳐버린 거야,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손실이 크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 전문가들을 다 모여서 그 앞에서 이제 계획을 짜는 게 필요하겠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여기에서 다 논의를 하자.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논의를 하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간에 빨리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해결을 해버리자. 그러면 뒤늦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생기는 설계 변경, 설비 때문에 생기는 구조 변경, 시공상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시공 변경,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나온 게 IPD예요. 이게 통합 설계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 설계 프로세스를 하려고 하니까 건축하는 사람들, 뭐 구조하는 사람들, 시공하는 사람들 전부 다 2D 도면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를 깔아놓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형을 만들 때도 느끼지만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는 완벽하지가 않아. 3차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도면상에 안 보이는 부분에 생기는 문제점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낸 게 3차원 설계예요. 그걸 우리가 3차원 설계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3차원 설계를 그러면 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BIM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3차원 통합 설계 프로세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BIM이에요. 그래서 이 BIM을 하려고 했더니 앞에 설명했던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다 보니까 IFC라고 하는 게 필요해졌고 IFC를 통해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IPD가 왜 만들어졌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IFC가 만들어진 원인이 IPD였는데 IPD가 어떻게 해서 논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겠죠? 자, 그러면 이제 IPD라고 하는 통합 설계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BIM을 쓰지 않더라도 IPD는 해야 돼. 그래서 IPD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3D, 그러니까 3차원 설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BIM에서 해결된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BIM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BIM의 범위를 벗어난 다른 분야의 도움을 받아야 돼.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또 써야 돼. 그거는 이제 우리가 IFC라고 하는 오픈 BIM 안에서 해결이 안 될지언정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건설 분야는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저조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여기 나온 것처럼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고 전문가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검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결국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 공장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계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기계화, 자동화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오류나 오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고 불량률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거의 뭐 0%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반면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인부가 직접 지어야 되고 그 인부가 얼마나 숙련된 노동자냐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형태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계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고부가 가치로 만들 수 있느냐, 그 방법은 결국에는 3차원 설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컴퓨터를 써야 된다. 디지털 건축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보면은 3D CAD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3D CAD는 스케치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레빗이나 스케치업, 라이노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3차원 설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작업으로 했던 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을 확대하려면 인부가 현장에서 하는 일을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공장에서 생산한 거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만들어야 된다. 조립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레고, 쉽게 생각하면 레고예요. 레고 블록을 만들어 와서 공사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이용하면 기계가 시공을 하는 거예요. 인부가 시공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죠.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된다. 지금은 노동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죠. 효율성이에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워크스루 보행 시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건물을 다 짓기 전에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건물을 설계를 해놓고 이걸 3차원으로 만든 다음에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VR이나 AR을 이용해서 하자. 검증을 하자라는 거죠. 그때 뭐 아이패드 같은 단말기를 활용하면 더 좋다라는 거고, 현장에서 지어지는 건물과 모델링 돼 있는 3차원 데이터들을 비교 검증을 하면은 시공성이, 정확성이 더 좋아질 거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워크스루라고 하는 방식인데 결국에는 3차원 공간을, 가상세계를 우리가 VR이나 AR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자, 전문가가 직접 검증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간섭 체크,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구조 따로, 설계 따로, 설비 따로 했을 때는 문제가 분명히 없었는데, 도면상의 문제는 없는데 이거를 합쳤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파일 안에서 모델링이 다 되면 문제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리고 이거를 공정검토라고 하는 4D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시공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 찾을 때마다 설계비가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설계는 재설계가 되겠죠. 설계 변경에 대한 그 비용이,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가상시공이라고 하는 거를 컴퓨터상에서 하자라고 하는 게 최근의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계 도서의 정합성 확보요. 여러분들도 설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느껴본 적이 있겠지만, 모형을 나중에 만들려고 하면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를 합쳤더니 도면에 뭔가가 안 맞아가지고 모형이 이상하게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실제 설계 사무소에서도 발생을 해요. 구조 도면하고 건축 도면이 안 맞는다던가, 평면도랑 단면도가 안 맞는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시공을 하려고 그러면, 왜 똑같잖아. 여러분들 모형 만들 때 고생하잖아. 똑같아요. 시공 현장에서 공사할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샵 드로잉을 다시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런 이유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해결하기 위해서 BIM 안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거죠. 그리고 BIM은 그 3차원 모델링 방식을 통해서 도면을 추출하기 때문에, 모델링만 제대로 했다 그러면 도면은 절대 뜰릴 수가 없죠. 절대 뜰릴 수가 없잖아. 그죠? 왜냐면 창문을 고치면 알아가지고 평면, 인면, 단면이 다 수정이 되니까 한 번에, 내가 실수로 도면 하나를 빠뜨리는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BIM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IPD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다음 넘어가서 건축 인허가인데요. 건축 인허가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움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세움터라고 하는 곳을 이용해서 건축물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신청을 하죠. 건물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건물을 여기에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세움터에서 그걸 도면을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법규 검토를 시작해서 다 체크를 받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그 플랫폼이 지금은 이제 CAD 파일을 올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바꾸려고 하는 게 KBIMS라고 해가지고 BIM으로 바꾸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그 KBIMS라고 하는 플랫폼 화면이에요. 궁금한 친구는 뭐 구글에 KBIMS라고 쳐보면 나와요. 저거를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일정 부분 개발이 끝난 상태예요, 이미.
이거 2012년도인가? 그때부터 개발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좀 개발이 많이 진행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 초기에는 선생님도 연구 과제에 참여해서 부분적으로 참여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만들 때도 2020년쯤을 목표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발표가 안 됐지, 그죠? 그래서 조금 후반기에 뭐 문제점이 발생했겠죠. 아마 건물이 이제 복잡하니까 저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나라에서 하고 싶어 하는 방향은 저 방향이에요. 이제 건축물의 인허가도 BIM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 사무소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앞으로 CAD로 도면을 그리면 BIM으로 바꿔야 돼. 레빗으로 모델링을 다시 해서 인허가 신청을 다시 해야 돼.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죠. 그 말은 즉슨 앞으로의 설계사무소는 설계를 할 때 애초에 BIM으로 설계해서 BIM 파일로 인허가를 받고 BIM 파일을 시공 현장에 그냥 던져주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 가능하죠. 그죠?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죠?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저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 KBIMS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시면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거기 안에 저기 보이는 것처럼 도면의 품질은 템플릿과 라이브러리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템플릿과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요. 저기에서 개발할 때 한 1년인가 2년은 저것만 개발했어요. 설계 사무실에 배포할 수 있게끔 표준화된 템플릿과 라이브러리 개발하는 것만 몇 년이 걸렸어. 뭐 물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쓸만한 것들도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실무에서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학생 때 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적산 업무의 효율성 향상인데 적산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물량 산출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비슷하게 쓰는데 좀 다른 게 뭐냐면 물량 산출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물량이에요. 콘크리트가 얼마 들어갔느냐, 나무는 얼마 들어갔느냐, 어, 골재는 얼마가 들어갔느냐, 아니면 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철근은 얼마가 들어가냐, 뭐 HBM은 얼마가 들어가느냐, 유리는 얼마가 들어가냐, 뭐 이런 걸 종류별로 해서 얼마, 뭐 콘크리트 몇 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물량을 뽑아내는 거를 말해요. 그리고 계략적인 우리가 견적을 낼 때 쓰는 거는 적산이 아니라 물량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양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재료비가 얼마, 콘크리트는 거기 물량 곱하기 얼마, 철근은 물량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견적을 때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러프하죠. 왜냐면 적산이라고 하는 거는 더 디테일해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부가 몇 명이 필요하고 하루에 공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 아파트를 짓는데 하루에 한꺼번에 20층 못 올리잖아. 그죠? 하루에 뭐 3개층을 올린다. 뭐 하루에 1개층을 올린다라고 하는 목표치가 있으면 그 1개층을 올리는데 아파트가 크면 인부가 10명이 필요한지 20명이 필요한지 30명이 필요한지 달라지겠죠. 그 인부들별로 그러면 돈이 얼마, 하루에 지을 수 있는 양은 얼마고 인부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고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고 이때 들어가는 콘크리트 물량은 얼마고 그 다음에 간접비는 얼마고 현장 소장도 있고 관리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의 인건비는 얼마고 뭐 등등등을 다 계산을 하는 게 적산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오차가 누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 그래서 이 적산이라고 하는 거는 시공하는 회사에 어느 회사에서 맡기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방법과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견적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일정한 표준은 필요하잖아. 이게 지금 A라고 하는 회사, B라고 하는 회사, C라고 하는 시공회사에서 낸 견적이 적정한 규모인지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지 또는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잖아. 그죠?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디지털화된 분석인 거죠. 이거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 외부 적산만 해주는 회사도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긴 한데 그거를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 1위 대가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예전에는 도면만 보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도면에 뭐 누락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적산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100이다 그러면 오차 범위까지 계산해서 예비로 30%까지 예산을 잡아야 돼.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30%는 굉장히 크죠. 오차 범위가 그만큼 크다는 거야. 근데 BIM으로 하게 되면 물량을 일단 속일 수가 없지. 그죠? 물량은 정해져 있는 물량이니까. 그죠? 그럼 그 물량 안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오차 범위가 확 줄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예상되는 공사비가 있으면 예전에는 예비비를 30% 잡았다 그러면 BIM으로 하게 되면 예비비를 한 15% 내지 20%만 잡아도 여유 있게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건축주 입장에서 시공하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BIM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프론트 로딩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한 프로세스인데 이게 예전에는 안 됐어요. 근데 BIM으로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환경 성능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친환경 설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약간 말로 떠드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뭐 더블 스캔을 하면은 에너지 성능이 좋아져요. 그 다음 뭐 옥상 녹화를 하면 벽면 녹화를 하면 에너지 성능이 좋아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뭐가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그죠? 정확하게 그래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정보들을 필요로 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도면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BIM 파일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제 좀 더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BIM과 기존에 있던 에너지 성능 분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연동할 수 있도록 상호 운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설계 사무실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GCD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녹색건축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의무적으로 이제 취득해야 되게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친환경 설계가 예전에는 뭐 내가 특별히 이거는 친환경 건물이야 라고 설계를 했지만 요즘은 지어지는 건물들이 신축 건물들은 대부분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이다 라고 보면 될 정도로 베이스에 그냥 깔려있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친환경 설계는 해야 되는 걸로 그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BIM을 이용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친환경 설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도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IPD라고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해외 공장에서 제작한 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재료나 이런 것들을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한국에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배에 실어서 해외,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제작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공장에서 제작한 거를 현장에서 만드는 방식을 우리가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 같은 경우 아까 잠깐 앞에 설명했지만 현장에 3D 프린터를 대형 3D 프린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놨는데 이 링크를 찍으면 지금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저거 만들 때 프리패브리케이션 기법을 썼어요. 그 동영상이랑 연결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조그만한 집을 지은 거예요. 집을 지을 때 24시간 만에 건물을 다 지은 거예요. 주택 하나를 24시간 만에 지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진 않지만 구글에 동영상, 뭐 유튜브도 좋습니다. 프리패브리케이션, 그 다음에 3D 프린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와 관련된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이게 건축의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결국엔 돈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지관리 쪽에서도 BIM을 많이 써요. 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콥이라고 하는 게 유지관리 쪽에서는 공용 포맷이에요. 국제표준이 지금 아마 됐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이 콥이를 국제표준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신청한 것까지 들었는데, 아마 됐을 거예요. 그 외에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레빗에서 이 콥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애드인이죠, 애드인.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유지관리 쪽에서는 이제 BIM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하고 있는 게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IPD라고 하는 통합설계 프로세스를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4차 산업혁명이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전통적인 설계 기법을 주로 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현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뭔가 새로운 요구 조건이 생기고 피부에 와닿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쯤에는 더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건축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건축은 이제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잠깐 설명이 나왔던 것처럼 초연결 시대죠. 그래서 건축 안에서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종 분야 간의 융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조 설비에만 국한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분야랑 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융복합된 형태로 설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 다음 BIM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BIM이 중요하다, BIM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 스스로 BIM이 나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해야 돼. 이거를 해야 된다고 자꾸 하니까 억지로 해가지고는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다 까먹고 잊어버릴 거야. 그럼 도움이 안 돼. 결국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BIM을 왜 하는지, 앞으로 BIM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고 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BIM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누가 하더라 해서 따라가는 거는 늦어.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을 때 여러분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시작하면 늦어.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건축 분야가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다른 학문에 비해서 건축이 굉장히 좀 천천히 변하는 편인데 불구하고 최근에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이 가르쳐 줄 때만 기다려가지고는 늦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BIM의 모든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최소한 잘 할 수 있게끔 마스터해야지. 대신 내가 못하는 거 몇 개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겠지만, 수동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모전이나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BIM에 관련된 공모전, BIM에 관련된 자격증, 물론 선생님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찾아봐라 라고 말은 해주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거꾸로 교수님들께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도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런 게 사실은 또 필요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수도권 애들이랑 경쟁했을 때 장점으로 그게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말이 길어지니까 잔소리처럼 들리네. 자, 여기까지 해서
IPD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